나, 어, 그 서양 철학이, 이제, 플라톤의 이제 이원론이 이제 지배를 거의 2000년 넘게 해왔죠. 그래서, 어, 이제 그것이 이제 근대까지 왔습니다. 모던이라면 모던까지 왔는데, 결국 이제 그 철학이 다 무너졌죠. 화이트헤드는 이제 서양 철학사라는 건,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근본을 따져보면 이제 플라톤 이전에는 이제 신화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플라톤 때 와서 그 신들을 배후에서 신되게 하는 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데아와 형상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이제 뭐 세상을 다 설명하게 된 거죠.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에, 처음에는 그냥 막연한 어떤 개념이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와가지고는 이제 뭔가 그 신적인 요소를 가미를 하죠. 그래, 부동의 동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혼자 있으면서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오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신이라고 딱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신적인 이데아에 가깝게 이렇게 더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기독교에 이제 들어와서는 이제 그 이데아가 이제 하나님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이자 이제 철학자의 신이죠.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신은 이제 이 플라톤 이전의 신화 시대의 신이죠. 근데 이제 이 기독교의 이데아 사상이 들어오면서 철학자의 신이자 만들어진 신, 공부의 대상, 인식의 신, 살아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이제 우상 같은 그 신이 기독교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신을 대체하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에 큰 변화를 가져오죠. 이제 그래서 그 이데아적 신에 대한 증명을 하려고 문진양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죠.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가장 큰 문제는 이데아가 뭔지를 몰라요. 규정이 실패를 한 거죠. 그것이 이제 기독교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데아식으로 변절이 된 그 신에 대한 증명이 실패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옷을 갈아입죠. 그러니까 변장을 하듯이. 그래서 뭐 그게 무슨 그 해결은 절대 이성이다. 그게 이제 이데아의 다른 표현이죠. 피테는 절대 자아다. 그러니 그것도 이데아의 또 다른 표현이고. 또 칸트는 물 자체다. 또 하이데크는 존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데아에 대한 새로운 예, 해석이나 규정이라고 봐면 되겠지만 알고 보면 이데아에 대한 다른 이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근대에 와서 결국은 그렇게 오랫동안 버텨왔던 그런 이데아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원론의 철학이 깨져버리죠. 더 이상 실패를 하지 않고 더 이상 설명도 불가능해 져버렸고 그런 역할을 한 건 이제 뭐 니체를 비롯한 이론론적인 어, 그런 또 다른 한쪽에서 계속 뭐좀 잊혀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잊혀져 살아나는 이론론적 철학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이원론이 깨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원을 찾아가 보면 이제 에피크루스도 시작되고 뭐 스피노자라는 니체라는 게 쭉 이어지는 이론론적인 사상이 이제 이원론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그 공부했던 이제 들레즈의 철학사가 그 많은 이원론적 철학사를 대체하는 그런 시대까지 온 거죠. 한 플라톤의 철학이 깨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론적 철학은 이제 뭔가 이게 그 완성되거나 뭐 성숙되지 못했고 이원론은 이제 깨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사유와 삶의 어떤 기반이 됐던 이제 철학이
하나는 완성되지 못했고, 또 하나는 완전히 무산되고 마니까, 근데 사회에 공백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턴이 후니까 포스트가 모던 이후에 에, 이 세상의 어떤 사상 형편이라고 할까요? 철학 형편이 돼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쌓았던 공든탑이 막 무너져 버린 거죠.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인류의 아주 심각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뭔가 딛고 서야 될 반석 같은 근거,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럴 때에, 어, 뭐, 플라톤처럼 일단은 이데아 같은 걸 전제해 놓지 않고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에 뭔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발견한 게 이제 소시의 언어학을 통해서, 언어학 강의를 통한 구조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럼 행운이라고도 볼 수 있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이 뭐 창조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모여한 것도 아닌데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에는 이제 언어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데도 뭐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 56개인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동족에도 말은 있어요. 뭐 글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말은 다 있습니다. 또 인도 같은 데는 뭐 인구가 15억, 16억이라는데 뭐 수천 개의 언어가 있더라고. 신기한 일이죠. 오늘 누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자연적으로 만들었지 않을까. 근데 언어를 들여다보니까 이제 랑고와 빠롤이 있단 말이에요. 랑고는 이제 문법 같은 어떤 체계가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말이 만들어지고, 이제 글이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랑그라고 하는 걸 베이스로 해서 말이 나와야 이제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그 말의 구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구조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말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의 구조가 삶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시대에는 말을 누가 만들지? 하나님 만들었지. 이렇게 세면 되는데 하나님이 부정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개입이 없이 하나님이 외부에서 초월해서 개입 없이 말이 만들어졌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뭐 모여가지고 상의하고 말을 맺는 것도 아닌데 말이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죠. 근데 그 구조에 다 지배를 받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신이 주체로서 역할이 없어진 거예요. 인간의 주체로서 역할이 없어져서 가장 중요한 이 구조, 말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신은 준 거나 마찬가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인간도 준 거나 마찬가지. 과거에는 뭐 신중심, 인간 중심, 신이 주체고 인간이 주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 언어 구조를 보니까 인간은 아무 역할을 못 해요. 단지 만들어진 거에 지배받을 뿐입니다. 신 역시도 그 언어에 귀속돼서 그 설명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 그 주체가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게 구조주의래, 그게.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 뭐 사람들은 또 뭐 구조가 어디서 왔냐? 뭐 하나님 줬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그 신앙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생각일 뿐이고, 이제 구조를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 냉정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이 만들어 준 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지. 이 구조가 그냥 중요하다. 그래서 한참 동안 이 구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신도 없고 인간도 없는 이 구조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것을 구조주의적인 철학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세상을 한참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 인간은 뭐냐?
구조에서 구조로 옮겨 다니면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비스트로라는 사람은 인류학에 그런 구조가 있나 보니까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정마다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며느리, 손주들. 누가 그렇게 만들었지? 언어는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근데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익혀야 돼. 질서를 익히고 용어를 익혀야 돼.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불러야지 할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른다든지 엄마한테 할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 사회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서 거기에 딱 맞춰 살아야 됩니다. 그 가정이라는 구조에. 근데 이게 현대 사회도 그런 구조가 있고요. 아주 옛날에 그 무지에 막지한 뭐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원시 사회도 그게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누가 가르쳐 갖고 보고한 게 아니거든. 그냥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 구조를 이제 무의식의 락강에 적용해 보니까 무의식서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락강은 뭐 자아라든지 뭐 주체라든지 나라든지 뭐 이런 용어를 가지고 어, 이제 세상의 모든 사회를 분석해 보니까 딱 그 구조에 맞게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죠. 이거 누가 만들었지? 그걸? 그리고 이제 그걸 알트세이는 이제 경제에 적용을 해 보니까 그 시각으로 경제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다 있어, 거기. 그래서 이제 이걸 확대해 보면은 우리는 가정을 이제 구조가 있다는 걸 랩스터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했고 공감이 했는데 교회도 구조가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권사, 집사가 있는데 목사 보고 장로님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미쳤다고 그러죠. 그냥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걸 배워야 돼. 체계와 구조가 있는 거에 대해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취미생활로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농구를 좀 해야겠다. 그럼 농구 코트에 가면 거기 구조가 있어요. 그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뭐 농구는 발로 차면 안 되잖아요. 손으로 해야 되고 농구 골대가 있고 이제 나는 농구 뭐 내가 바꿔야겠다. 가서 농구 골대를 축구 골대를 바꾸고 다른 사람은 손으로 하지 나는 발로 찰 거야. 그럼 농구 코트에 나가야 됩니다. 안 돼. 바꿀 수가 없어요. 구조에 들어가서 그냥 순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테니스도 좋아하고 탁구도 좋아하는데 골프도 좋아하고 골프도 뭐 요즘 그 의사들 중에 그 치매 걸린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 어떤 의사가 하는 얘기 보니까 자기 친구는 내공을 자꾸 지공이라고 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우긴데 막 싸우려고 이게 내공이라고. 자기 공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남의 공을 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 어디 필드에 올려놨으니까 그 사람이 가서 두 번째 또 쳐야 되는데 자기보다 유리한 장소에 그 공이 놓여 있다고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딴 사람이 와서 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못 나와 이제는. 그러니까 목사의 삶도 보면 구조에서 구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삶이 연결되는 거. 인생을 구조주의적으로 보면 가정에서는 목사는 뭐 아빠로서 지내고 그에 가면 목사로서 가면 구조에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방에 가면 또 지방에 뭐 감리사일 수도 있고 뭐 총무일 수도 있고 뭐 서기일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끝나고서 이제 우리 테니스나 치러 가자면 테니스라고 하는 구조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못 바꿔요. 테니스장에 가면 이미 만들어진 구조에 적응해서 사는 거지. 테니스 라켓을 나는 배드민턴 라켓로 하겠다.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을 구조주의적으로 분석해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취미가 없는 사람은 교회와 가정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
또 취미가 없는 직장인은 교인들을 보면 직장에서 땡 치면 집에 오고 집에서 밥 먹고 그다음에 또 다음날 자고 직장에 가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사는 거죠. 구조가 안 나는 삶을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아유 앞으로 여행도 다니려면 어학 좀 해. 나이 먹어서. 그래서 뭐 그 영어 학원도 갔다가 그 영어 학원 구조에 가서 돈 내고 가야 돼. 정해진 구조에 맞춰서. 그다음에 또 뭐 테니스 치러 가고 또 그다음 어떤 사람이 뭐 요즘에 색소폰 좋아하는 목사님들 많던데. 아, 그래도 내가 찬송도 좋아하고 학교 다닐 때 밴드부도 있었는데 색소폰 하나 불어야겠다. 그럼 색소폰 학원에 가고. 이 사람 구조가 복잡해. 교회, 가정, 영어 학원, 테니스, 색소폰 학원. 복잡한 구조를 문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이 구조주의 입장에서 인생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맞아요.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을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색스폰을 만들거나 뭐 음표를 만들고 곡을 작곡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것 이미 누가 만든지 모르는 또 언제 뭐 신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야 색스폰 이렇게 만들고 뭐 곡을 이렇게 작곡하고 이렇게 연주하고 그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이미 만들어진 구조가 신기하게도 있어. 거기 태어나서 잘 선택해서 이 구조로 갔다 저 구조로 갔다 저거 갔다 여기서는 신이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로서 신은 죽었고 인간도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로서 인간이 죽은 거죠.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복음이 있고 켈리가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상관관계 신학이 복음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대가 구조주의적인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라고. 근데 그걸 모르고 옛날 중세에 뭐 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저를 가져다가 그런 식의 신증명 증명을 하는 방식으로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그럼 목사님 당신은 잘 믿으세요. 우리는 갈게요. 그래서 교인이 다 떠납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동의를 안 해. 그럼 목회 실패하는 거죠. 교회가 정말 쇠퇴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철학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철학의 복음은 아니잖아요. 저 복음을 전해야 될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구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선택해도 여러 구조로 옮겨 다니는 중에 하나가 껴 있는 거예요. 테니스장 구조 들어갔다가 학원 구조, 영어 학원 구조로 들어갔다가 가정의 구조로 갔다가 그중에 뺄 수 있는 거죠. 가정을 포기해버리고 결혼 안 한다든지 뭐 이혼한다든지 혼자 사는 기존에 형성된 레비스트루적인 가정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 자기 구조를 하나 빼는 거죠. 대신에 친목단체 하나를 만들어 거기 끼어 들어가서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거지. 교회 그래도 아유 교회 괜찮은 것 같아 다니는. 교회를 껴. 그게 전도고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지. 이게 이제 구조주의 시대가 한 시대를 풍미하고 가장 중요한 철학의 그 어떤 경향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난 시대를 이제 구조주의적인 시대다. 구조주의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거에 그 어떤 이데아 중심적인 또 그것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이제 신중심적인 그런 철학과는 전혀 다른 철학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플라톤 이원론 갖고 모든 걸 다 설명하듯이 이 구조주의적 철학을 가지고 모든 게 다 거의 설명이 된 거예요. 설명 안 되는 게 거의 없는 거지. 가정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런 단체나 뭐 이런 기구들, 조직이 다 설명이 돼. 그러면 그만큼 이제 구조주의가 어,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던처럼 포스트 구조주의라는 이제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조주의가 정말 플라톤의 이원론과 같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너무 지나치게 이것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데리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혼자 그런 시작한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그걸 깨뜨리려고 많은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그 결과가 이제 이게 무너지게 됐는데, 물론 한편에서 아직도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나쁘다 좋다 할 거 없는 거 자기가 그렇게 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제 구조주의적인 시각으로 자기도 파악하고 자기 인생도 파악하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또 다른 그런 세력을 형성해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는 거고 뭐 플라톤적으로 살고 싶은 게 살면 되는 거고 구조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는 거지. 누가 옳다 그러다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의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처럼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이 구조주의가 과연 완벽하고 구조주의적으로만 세상을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포스트 모던인 것처럼 포스트 구조주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데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조주의가 시작이 어디서 됐냐면 이제 소시르의 그 언어학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에, 거꾸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 소실의 언어에 대한 얘기를 뭐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세상에는 태어나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는 모든 언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언어는 신이 뭐 외부에서 뭐 이렇게 창조해라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서 모의해가지고 상의해서 맺는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있는 거야. 그 기원을 잘 모르겠어요. 이 언어와 관련해서는 사람도 주체가 아니고 신도 주체가 아니야. 구조 자체가 그냥 주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구조주에서 신과 인간이 주체가 아니고 죽었다. 그 얘기가 주체의 죽음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조를 이제 완벽하게 보는 게 문제죠. 데리다 얘기는. 그러니까 언어를 보면 이제 크게 언어가 징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볼 상징이 있고, 이제 사인이 기호가 있는데 거의 90, 뭐 거의 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96, 7% 거의 뭐 97, 8%에 가깝게 언어는 되게 기호로 돼 있다. 이렇게 보면. 언어는 기호다. 이렇게 보면 그게 틀리지는 않죠. 징후 얘기는 했어요. 징후는 자연현상이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먹구름이 꼈으면 이제 비가 오겠다. 그건 뭐 봐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죠. 상징은 이제 화장실에 보면 어떤 사실을 갖다 아주 간단하게 이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기호로 표현한 거죠. 어떤 뭐 그런 모습으로 그림으로. 그 여자 화장실은 치마 입은 사람을 형상화시켰고 또 남자는 그냥 치마 없는 남자를 그 모양을 하는 아 이게 화장실이 남자 거구나 하다 보니까 아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상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 신기한 거죠. 제가 자꾸 다른 예를 안 드리는 것은 이제 헷갈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생물 하나 잡았다. 근데 머리는 세모지고 몸통은 네모지고 다리는 10개가 달렸다. 이게 처음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제 잡힌 거지. 그리고 뭐라고 그러지? 그 낙지라든지 뭐 꼴뚜기라든지 이런 것과 차별하기 위해서 그냥 오징어라고 하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라는 이름하고 그 바다 잡은 생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과 차이를 위해서 구별을 위해서 이제 오징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걸 오징어라도 붙여도 되고 뭐 낙지라도 붙여도 돼요. 그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우리는 오징어라고 하는 거 다르지. 틀린 건 아니지. 다른 거 유사한 것들은 구별만 되면 돼요. 그 구별을 위해서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다. 그 기표라고 기표.
뭐 능기라고도 하고 뭐 어려운 말을 쓰는데 기표라고도 하고 기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참 이해가 쉽죠. 뭐 프랑스어는 시니피앙, 그 시니피앙 시니피의 능기 소기 기표기. 근데 그냥 기표기라고 기억하는 게 우리는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기호를 정했다면 차이를 위해서 정한 거예요. 딴 것과 구별하려는 의미에서 기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의는 그 생물 중에 이제 오징어가 기의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오징어라는 이름을 누가 졌겠죠? 누가, 이제 아는 사람 있나요? 인류 중에 아무도 몰라. 오징어라고 이름을 그렇게 생긴 생물에게 붙인 거. 그 신기하죠? 근데 그 후에 사람들이 자꾸 오징어 하다 보니까 그 진리처럼 된 거죠. 롤랑 바르트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됐다고 그랬죠. 뭐 신화도 그렇고. 제가 한번 신화도 그랬죠. 불을 누가 만드느냐. 그게 설명이 어렵잖아요. 프로메테우스가 뭐 불을 갖다가 인간에게 제우스에서 훔쳐다 줬다. 그 꾸며낸 얘기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불 얘기하면, 아,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서 뺏어 갖다 준 거야. 이렇게 돼버린 것처럼 다른 얘기와 구별하기 위해서 만드는 신화래요. 그게 진료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 게 많다고 그랬죠. 지금도 신화가 만들어진다고. 그게 뭐 무슨 유명한 사람이 소설을 썼다고. 사실이 아니거든요. 소설은 그 자체가 픽션이야. 근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진리화 된 거예요. 그 묘한 얘기인데 사실이거든. 진실이지,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기표와 기가 언제 어떻게 그 구조적으로 연합이 되는지 모르는데 그 의미도 이제 다른 것과 차별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서 붙인 건데 이게 딱 맞아 떨어져 갖고 그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징어라고 만들어서 기표와 기가 붙었는데 오징어 갖다 고등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고등어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미 만들어진 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조가 가진 묘한 힘이라고 그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조주의에서는. 구조도 마찬가지고 언어 구조주의를 시작해 만든 언어도 마찬가지로 딱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들이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포스트 구조주의의 그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이 데리다가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구조주의를 해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견고하다고 생각했다는 그걸. 그래서 언어 시작했으니 언어부터 해체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할 거고. 그래서 한 우선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려운 철학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린 것이 뭐냐면 의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의자. 근데 의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엉덩이 붙이고 앉는 거죠. 옆에 책상과 구별되는. 그러니까 의자를 책상이라고 하고 책상을 의자라고 해서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누군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고 그 앞에 놓은 걸 책상이라고 그 의자라고 했단 말이지. 그 기표에 대한 기의가 의자는 앉는 거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원래부터 의자였겠느냐?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모를 때는 의자라고 안 하고 방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깔개라고 할 수 있다고 받침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이 이렇게 변화되고 현재는 의자라고 고정이 된 건데 완전히 고정된 건 아니에요. 또 바뀔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책상과 다르게 의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연이야.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이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이름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완전한 이름이 아니고 그러한 완전한 이름이 나오기까지는 아이들 가봐야 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완전한 이름이 아니라는 면에서 그 지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와 지연을 합쳐서 차연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영어로 하면 디퍼런스인데
그 이제 스페링이 Difference 인데 그 중간에 E를 A로 바꿔가지고 없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디페랑인데 발음이 똑같대. 근데 스페링을 보면 이제 중간에 E가 A로 바뀐 것만 틀린데 차이에다가 지연을 넣어서 차연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용어를 창조하는 거라겠죠?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게 차연이라는 말을, 세상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의자를 얘기를 들었으니까 의자도 본래 지금의 의자라고 하지만 다음에 다른 말로 바뀔 수가 있어요. 비슷한 또 다른 용어로. 그러니까 완결된 건 아니니까 차이를 위해 만든 건데 아직은 지연되고 있다. 어, 제대로 또 다른 뭐가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이름은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에, 완결되지 않은 지연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기표가 그렇잖아요. 의자라는 이름이. 근데 기의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자 앉는 거 이렇게 이제 기의가 정해졌는데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의자 똑같은 의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앉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화분 받침대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에게는 의자지만 화분 받침대예요. 앉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쓸모가 없어졌어요. 겨울에 춥긴 하고. 그럼 그걸 부셔가지고 난로에다 집어넣으면 화목이 되는 거예요. 의자, 화목, 의자, 받침대, 화분 받침대.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싸우다 보니까 뭐 마땅히 던질 게 없으니까 승질 나가지고 의자를 집어던져 상대를 제압했다. 의자 무기가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현재 자기가 픽업을 해가지고 의자는 앉는 거 이렇게 된 거지. 솔직히 얘기해 보면 그게 견고하게 꽉 짜져갖고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데리다는 이 구조주의를 시작한 언어부터 이제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역시 또 구조주의를 가지고 이제 다른 많은 그 세상의 뭐 현상이나 다른 영역을 들여다본 것처럼 그렇죠? 구조주의가 그뭐 인류학을 들여다보고 경제를 들여다보고 뭐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정신분석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이 포스트 구조주의적인 이 해체라고 하는 구조를 해체하는 구조는 확정되고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고 바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래서 글쓰기 영역도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 해석의 영역, 텍스트를 해석하는 영역도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 다 들여다보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구조적으로 확정돼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이 이제 철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일단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옛날에는 모세 오경의 모세의 저자의 뭐 의도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모세도 아니면서 마치 그것이 확정되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이 말씀 이렇게 읽어야 돼. 모세가 이런 뜻으로 말한 거야. 이게 정답이야. 그게 이제 권위가 있었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맨 얘기가 나오면 저자의 의도, 뭐 마가의 의도, 뭐 마태의 의도, 뭐 요한의 의도. 근데 굉장히 오류죠. 그 고칠 수 없고 뭐저 확정된 걸 하는데 아니 저기가 교수가 뭐 지가 어떻게 요한도 아니고 뭐 마태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조주의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마치 그 당사자인 것처럼.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마태가 썼어도 마태를 잘 몰라요. 왜냐면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거고 바울도 고백했어요. 자기가 설교하고 하는 것도 보면 설교하는 거 말로 하는 거나 글을 쓰나 똑같죠. 성령이 말하겠으면 쫓아 말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공회에 잡혀갔을 때도 말하는 건 당신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말해놓고 잘 몰라요. 그 이제 우리가 롤랑 바르트 할 때도 그랬잖아요. 소설 쓸 때 소설가가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소설의 자체의 세계에서 소설가를 픽업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게 만든다. 그건 하이데거는 존재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도 이제 이 구조주의적인 입장과 해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많이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제가 한 얘기도 보면 데리다 해체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제 텍스트를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보면은 모세의 오경이 있지만 에스라가 재해석했잖아요. 유다 지파만 남은 상황에서 모세의 경을 어떻게 볼 건가? 그 열왕기를 역대기부터 다르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 최초의 구원자인 유다를 중심으로 그 이제 후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니까 다윗 가문을 아래로 훑으면서 성경을 재해석하잖아요. 그럼 누가 맞아요? 모세 시대는 모세가 맞고 에스라 시대에는 에스라가 맞는 거지. 그럼 그걸 끝났느냐? 성경을 에스라 시경만 봐야 되냐? 그건 아니죠. 시대가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니까 이 이방인들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기독교가 전파가 되면서 바울은 또 다른 해석을 내놓죠. 그러니까 모세부터 시작하면 유대인이 딱 걸리니까 더욱 올라가죠.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모든 인류가 다 포함이 되니까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해서 재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과거의 얘기를 하면 뭐 혼나죠. 큰일 나려고 불경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데 해체주의적 입장에 보면 그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새로운 해석을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해체주의적 입장, 철학의 입장을 봤을 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세수를 세 번에 담으라고. 고정된 해석에는 없다. 그 지금도 이 구조주의적인 입장에 구조지 시대는 구조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든 청중들에게 그 상황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서 제공을 해야 되고 구조주의가 이제 파괴되는 그런 이제 이 포스트 구조주의 시대는 이 시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게 복음을 해석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기독교에 사는 거지. 물론 모여서 뭐 기도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 그걸 밑바탕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해체주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아주 소위 보수적이라고 생각할까요? 뭐 철학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이원론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렇게 산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이원론이 깨지고 이제 이론론적이면서 이제 구조주의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 근데 자기도 잘 몰라. 철학을 공부해보고 자기를 냉정히 검토를 해봐야지 에, 내가 나는 뭐 섞여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구조주의적인 입장에 살고 있구나.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구조적인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늘날의 포스트 구조적인 입장에서 고정된 건 없네. 의미도 없고 기표도 기회도 고정된 건 없다. 끊임없이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철학을 위한 철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죠. 뭐 철학의 진리는 아니고 뭐 성경을 대체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시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철학을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그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의 과제죠.
그것이 큰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일종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어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모르겠다. 그는 제가 늘 문제 생각하고 있는 그 열왕기상 19장에 이제 엘리야 같은 잘못된 태도이죠. 아니, 골치 아프게 아유 공부도 하기 싫다. 뭘 그냥 무슨 뭐 이원론이 어쩌고 뭐 구조주의 그 구조주의 왜 포스트 구조주의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지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동역자 없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공감이 가도록 제어석에서 제공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철학을 공부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포스트 구조주의가 뭐 과거에 생각해 보면 플라톤의 이원론으로 세상은 끝이다. 뭐더 이상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해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2000년 이상을 지배해왔던 플라톤의 구조도 이원론적 구조도 깨졌거든요. 해체가 된 거지. 드러나온 것이 구조주의인데 이 견고할 것 같고 이제 이걸 다 해석이 되는 이 구조주의마저도 이제 깨진 거죠. 해체가 되는 거죠. 세상에 이제 어, 완벽하고 깨지지 않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해체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 해체나와 버리면 이제 다시 광야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진짜야?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이제 이게 문제죠. 이제 이 부분은 철학자는 새롭게 만들면 깨트리고 깨트리면 또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철학사를 공부하면 그랬잖아요. 아, 이 철학은 완벽해. 칸트 이제 끝이야. 그 칸트를 깨는 사람이 나와요. 신기하죠. 그런 방식으로 계속 깨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깨지고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쿤의 책도 보면 견고하게 하나의 조직이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또 깨트리고 또 만들어지고 깨트리고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이거든요. 뭔가 견고해지면 그 우상이 되고 그것이 이제 세상을 옥죄는 것이 되기 때문에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답답해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가 완벽한 걸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포스트 구조주의 시대 다시 광야로 내몰린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또 삶의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광야 시대에 내몰린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바라는 게 뭐 구조든 아니면 이원론적 플라톤 철학이든 정말 확실한 게 뭐냐?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있는 거냐, 없는 건데 플라톤처럼 이데아처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니 뭐니 뭐 예수니 무슨 음? 성령이 하는 걸 만들어 갖고 끊임없이 세뇌 교육해 가지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갖고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냐? 신증명의 문제죠.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중세 400년 동안은 그 천재들이 다 달라붙었는데 신증명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 또 다른 이 포스트 구조주의 시대에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 포스트 구조주의적인 해체 시대의 철학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아, 이 시대 사람들 제세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복음적 상황이. 이걸 파악하면 돼요. 이게 무슨 진리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나는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할 건가. 이제 우리가 과제는 과거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자꾸 뭐 중세로 돌아가고 뭐 청교도로 돌아가고 청교도 시대는
근대거든요, 근대. 근대가 벌써 끝났어요. 포스트 모던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포스트 구조주의까지 넘어왔는데 아직도 뭐 청교도를 얘기해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포스트 구조주의적이고 이제 그 어, 해체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사람. 그 중에서 특히 그 중요한 게 디페랑, 디퍼런스, 차연 이 얘기를 계속 이제 한 학기 동안 머릿속에 담고 사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얘기는 뭐 이 사람이 뭐 알제리에 태어났고 뭐 프랑스에서 뭐 유대인으로서 무신랑 그런 얘기는 읽어보면 돼요. 뭐 그런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고 그냥 제가 또 이 데리다라고 하는 이제 뭐 전기를 하나 사서 조그만 책에만 7, 8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사서 쭉 대충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는 내용이니까 뭐 그건 별로 그렇게 우리는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 생애를 공부하려는 게 아니니까 뭐 제가 여러분의 기회가 되면 사보라고 했는데 사볼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앞부분만 읽으면 될 것 같고 그 이 여자 김보연이라는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 데리다 어떤 뭐 만남을 가졌는데 뭐 이런 얘기 신변 잡기니까 그것도 그냥 쭉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차연, 이 구조주의를 어떻게 깨뜨렸는지 그 해체한 다음에 어떻게 살 건지 이 부분이니까 거기다 중점을 들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강의하였습니다. 혹시 질문이